이번 시간은 자원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대략 보면은 자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나눠서 주요 자원 4개만 살펴볼 거야. 금속 광물 2개, 비금속 광물 2개 살펴볼 거다. 자, 그 다음에 전력, 발전 양식별로 전력 생산 방식, 대표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발전 방식을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그럼 먼저 자원에 대해서 살펴볼게. 자, 자원의 의미, 뭘 자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자원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 근데 뭐가 자원인가? 정확히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첫 번째 조건, 인간에게 유용한 거, 인간에게 필요한 거, 이게 자원이다. 두 번째 조건, 그 중에서 현재 기술로 개발 가능해야 자원이다. 세 번째 조건, 돈이 되어야 된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효용성이 나와 있지, 그지? 인간에게 가치 있는 물건. 지구상에 있는 자연물 중에서 첫 번째 조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대부분이 첫 번째 조건에 다 들어가.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도 첫 번째 조건에는 들어갈 수 있어.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가 필요가 없다고?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길을 가고 있는데 미친 개새끼가 나한테 달라드네? 때마침 보니까 바닥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어. 필요하니 필요 없니? 필요하지? 그지?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물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물이 이 첫 번째 조건에 다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조건. 자, 개발 가능성이야. 현재 기술로 개발될 수 있는 게 자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의 범위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겠지. 자, 해저에 바닷물 깊은 곳에 수심 한 1000m, 수심 10,000m 정도 되는 곳에 망간이 아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현재 기술로 수십 만 메다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망간을 채굴할 수 있느냐? 채굴 못해, 지금 기술로는. 그럼 그거는 자원이 아니야. 우리나라 독도 주변 바다 수심 엄청 깊어. 거기도 1000m 이상의 수심이 나오는 거기에 메탄 하이드라이트 천연가스 일종이야. 지금 현재 기술로 개발할 수 없어. 그거는 자원이 아니야. 지금 현재 기술로 개발 가능해야 그게 자원이다라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조건, 경제성. 돈이 돼야 된다는 거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그게 자원이라는 거야. 땅속 깊이 한 1000m 정도 밑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채굴하려 그러면 채굴하는 비용 엄청 들겠지, 그지? 채굴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채굴해가지고 팔 거잖아. 채굴해서 파는 돈보다도 채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채굴하면 할수록 이거는 손해가 되잖아. 그건 자원이 아니야. 현재 우리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자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갖춰야 자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 그런데 개발 가능한 것은 그 중에서 범위가 조금 축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경제성까지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그 범위는 더 축소된다. 이 세 개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자원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자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자원들이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자원들이 이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가변성, 편재성, 유한성 이렇게 나오는데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야. 자원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 과거에는 자원이 아니었던 게 현재는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과거에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석유.
얼마나 가치 있는 자원이니. 각국에서 이 석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심한 곳은 서로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석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아무 필요 없는 물질이었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야, 이게. 왜?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질이야, 이게.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자동차의 연료로 석유가 활용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주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소고기 좋아하니? 없어서 못 먹지, 그지? 나도 소고기 좋아하지. 자, 소고기는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식량 자원이야. 그런데 인도에서 소고기는 어떻게 했냐?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는다고.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자원으로 볼 수 없다고.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자원이지만 인도에서는 자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시대라든지 사회적 배경 또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가변성이야. 다음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 자원이 있는 곳은 아주 많이 있어. 근데 어떤 지역은 자원이 아예 없는 거야.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게 편재성이라고. 특히 이 편재성이 강한 대표적인 자원으로서 뭘 드느냐면 석유를 들거든. 석유는 전 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이 중동 지역, 페르시아만 쪽에 매장돼 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거. 그게 편재성. 유한성, 한정돼 있다는 거야. 결국 쓰다 보면은 바닥나고 없어진다.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유한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고갈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자원들이 이 세 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한성, 쓰면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유한성에 예외가 되는 자원이 있어. 그게 뭐냐?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에너지 단원 가서 또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태양광, 풍력 같은 이거는 수도 끝없이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유한성의 예외가 되는 자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자원에 분류해가지고 세 개로 이제 분류해뒀다고. 재생 가능한 자원, 다른 말로 순한 자원. 자, 그리고 사용량과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 재생 불가능한 자원, 고갈 자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고갈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쓰면은 결국 고갈되는, 없어지는 자원이야. 이 고갈 자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순한 자원이지. 수도 끝없이 쓸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것들. 이거는 고갈되지 않는 거지. 이거는 이걸 순환 자원, 다른 말로 재생 가능한 자원. 이 순환 자원이 자원의 성질, 유한성의 예외가 되는 자원이지. 자, 풍력. 자, 바람을 이용해서 올해 전기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전기 생산을 했어. 자,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하면은 내년에는 바람이 안 부니? 아니잖아.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지. 내후년에도 할 수 있지. 지금 많이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순환자원.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들면 된다. 자, 이 반대되는 개념, 고갈자원, 쓰면 없어지는, 사용하면 고갈되는 자원. 이게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얘네들은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려. 이게 대표적인 고갈 자원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량과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 자원하고 고갈 자원하고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인간이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고갈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순환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철광석. 철광석 녹여서 철판을 만들었어. 이 철판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지. 자동차 10년, 20년 탔어. 그럼 자동차는 폐차되겠지. 자, 자동차가 폐차되면서 이 자동차를 그냥 버려버렸어. 그러면 철광석은 고갈 자원,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차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철판을 다시 가져와서 녹여서 재활용을 해요. 그럼 철광석은 고갈 자원이 아니라 순환 자원 특성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환 자원의 특성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고갈 자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이런 자원이 중간 개념에 들어가는 거야. 사용량과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 즉 재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자원. 이게 이제 광물 자원,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들이 이 중간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원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광물 자원,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해가지고 각각 2개씩 해서 4개를 살펴볼 거야. 자, 대표적인 금속 광물로서 철광석, 텅스텐 이걸 들고 있고 비금속 광물로 석회석, 고령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철광석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제철 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지. 자, 제철 공업에 들어간 대표적인 원료를 들라 그러면은 뭘 들 수 있냐면은 철광석, 당연히 철광석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철광석. 그리고 이 철광석을 녹이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석탄이 들어가. 자, 석탄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자, 무연탄이라는 석탄이 있고, 자, 그다음 역청탄, 갈탄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연탄하고 갈탄은 지형 단원에서 얘기가 되었어. 평안 누층군에 매장되어 있는 과거 연탄 만드는 원료, 가정용 난방 에너지로 사용되던 그게 무연탄. 갈탄은 북한 쪽에 많이 매장되어 있었지. 신생대 3기 지체구조.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여기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이 갈탄. 역청탄은 처음 나온다. 역청탄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없어. 아예 없어.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하면 제철공업 그리고 화력 발전의 연료로서 주로 이용되는 석탄이 역청탄이야. 이 석탄 중에서 지금 현재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일 가치가 높은 게 지금 현재로는 역청탄이지. 제철공업에 들어가. 화력 발전에 들어가. 자, 그런데 이 역청탄은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 100% 수입이야. 그럼 철광석은 우리나라에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얘네들 역사 시간에 그지? 인류의 역사가 과거 석기 시대에서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뭐니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우리나라에 철기 시대에 있었어 없었어? 우리나라에 철기 시대에 있었잖아. 철광석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철광석에 비해서 생산되는 양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99% 이상 수입이야, 철광석. 그리고 제철공업에 들어가는 역청탄은 100% 수입. 그럼 제철공업에 들어간 주원료, 철광석하고 역청탄 둘 다 수입을 하고 있네. 그럼 제철공장은 어디에 들어서는 게 좋을까? 수입하기 좋은 해안가 쪽에 들어서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철공장, 유명한 제철공장이 4군데 있어. 포항, 광양, 당진, 인천 이렇게 있거든. 전부 다 항구를 끼고 있지. 해안가 쪽에 들어서 있어. 자, 그래서 제철공업의 원료가 되는데 대부분 철광석은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텅스텐. 철광석은 많이 들어봤는데 텅스텐은 뭔가 좀 생소한데. 자, 텅스텐은 합금용으로 이용되는 금속이야. 이게 열에 아주 강하거든. 그래서 열을 많이 받는 그런 곳에 텅스텐으로 합금을 시키면 열에 잘 견뎌낸다. 지금 니네들 집에 가보면 그지? 밤에
불을 밝히잖아, 그지? 지금 불을 밝히는 대부분 다 LED 등이나 또는 형광등이지. LED 등이나 형광등은 손으로 만지더라도 별로 뜨거움을 못 느껴. 그런데 형광등이 보급되기 전에 백열등이라고 있지. 전구, 둥글게 된 전구. 지금도 시골지에 가면은 백열등을 이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 백열등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 불을 켜고 난 다음에 한 1분만 지나면은 손으로 그 백열등을 만질 수가 없어. 화상 입어. 그 백열등 안에 불을 밝히는 필라멘트. 엄청난 열에 견뎌야 되거든. 그 필라멘트 뭐로 만드느냐? 텅스텐으로 합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수 합금의 원료로 이용되는 게 텅스텐이다. 자, 우리나라가 1950년대까 5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텅스텐을 생산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로 수출했다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텅스텐 수출 국가였어.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텅스텐을 생산하기 시작해.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가 저렴하잖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하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텅스텐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하겠니? 안 하잖아. 자, 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텅스텐을 생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중국 텅스텐하고의 가격 경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은 대부분 다 폐광되었다. 자원의 성질 3개 얘기해서 가변성, 편재성, 그리고 유한성 얘기했지. 대표적인 뭐의 사례로 들 수 있느냐? 가변성의 사례로 들 수 있지.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텅스텐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세계 5위의 수출 국가였어. 그런데 90년대 이후 중국 텅스텐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안 되어버렸지, 텅스텐이. 그지? 그럼 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텅스텐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중국 텅스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중국 텅스텐 가격이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텅스텐을 채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텅스텐하고 경쟁해 볼만 하다고 이제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폐광되었던 텅스텐 광산을 다시 채굴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역시 가변성이지. 그지? 그래서 가변성의 사례로서 이 텅스텐을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금속 광물로서 석회석, 고령토 있는데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석회석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가? 조선 누층군. 역시 지형단을 하면서 얘기해서 고생대 때 평남분지 옥천석곡대 퇴적층이 2개가 있었어. 고생대 전기 때 조선 누층군. 바다에서 형성된 해승층. 여기에 조개 껍질들이 퇴적되면서 석회석이 되는 거지. 이후에 고생대 후반에는 육지에 있는 퇴적물들, 나무들이 퇴적되면서 무연타. 그걸 평안 누층군이라고 불렀지. 자, 그래서 석회석은 조선 누층군에 매장이 되어 있다. 남한을 가지고 예를 든다 그러면 어디가 조선 누층군들이 이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느냐 하면 조선 누층군이 옥천석곡대잖아, 그지? 강원도 쪽에서부터 쭉 전라남도 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의 남부지방, 충청북도의 북동부지방, 그리고 경상북도의 북부지방. 결국은 세 개 도가 만나는 경계 지점이야. 다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세 도가 만나는 경계 지점. 이 일대에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석회석은 이 일대 쪽에 많이 매장돼 있고, 그리고 석회석은 우리가 배우는 자원 중에서는 매장량이 가장 많은 자원이 석회석이야. 그래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이 시멘트 공업 어디에 들어서는가? 해안가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고. 수입하는 게 아니야. 시멘트 공업은 원료 산지에 들어선다고. 왜 원료 산지에 들어서겠니? 우리나라에 원료가 나니까 원료 산지에 들어서는 거지. 자, 석회석이 우리나라에 안 나고 우리가 수입을 한다 가정해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어디 들어서야 되니? 항구 쪽에, 해안가 쪽에 들어서야 되지. 그지? 예. 근데 우리나라에 원료가 많기 때문에 시멘트 공업은 원료 산지 쪽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고령토. 고령토는 도자기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게 이게 고령토야. 자, 이 고령토도 강원도 쪽에도 많이 매장돼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자원들이 이 강원도 쪽에는 철광석도 그렇고 뭐 텅스텐도 그렇고 강원도는 웬만한 자원 하면은 강원도는 다 매장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 일부 자원을 제외하고는. 자, 강원도에 매장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자, 영남지방. 고령토는 영남지방 쪽에 하동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있는 이 지역 쪽에 고령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 자, 이래서 이제 금속 광물 2개, 비금속 광물 2개 이렇게 살펴봤다. 자, 그다음에 발전 양식, 수력, 화력, 원자력 비교를 할 거야. 자, 입지. 각 발전소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야. 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렇게 봤을 때 발전소 만들기 제일 쉬운 발전. 입지 조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은 것.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약한데 원자력 발전 세우면 어떻게 되겠니? 일본, 지진 많이 일어나고 지반 약하단 말이야. 일본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세우면 어떻게 되겠니? 지진 한번 일어나면은 지금 난리 났잖아, 쟤네들. 그 지반 약한데도 왜 원자력 발전소 세워가지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지. 지반이 튼튼해야 돼. 자,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은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켜. 그래서 그 원자로를 계속 식혀줘야 돼. 그래서 그걸 냉각수라 그래. 그래서 냉각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주로 보면 해안가 쪽이야. 바닷물을 냉각수로 많이 활용하거든. 그 지반이 튼튼하고 냉각수가 풍부하고 이런 곳에 들었어야 된다. 자,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는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는 곳. 급경사 지역. 그리고 당연히 하천이 있어야 되지. 하천 없는 곳에 들어설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은 입지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야. 그런데 화력 발전은 입지 조건이 별로 까다롭지가 않아, 이거. 뭐 웬만한 곳에는 다 화력 발전소는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공업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또는 뭐 도시가 하나 들어왔는데 발전소가 필요한데 발전소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야.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지라고 하면은 공업단지 있는 곳 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화력 발전은 주로 들어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반이 튼튼하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냉각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바닷가 쪽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은 들어와 있다. 수력 발전은 당연히 하천이 있어야 되고 낙차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 경사가 급경사라야 돼. 그럼 하천 상류하고 하류하고 어디가 급경사였니? 하천 상류는 산지야. 하류는 평야야. 어디가 급경사야? 상류, 산지가 급경사지. 그지? 그래서 주로 하천의 중상류, 산간지대 중심으로 수력 발전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 우리나라 발전소,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수력 발전 볼까? 수력 발전은 대부분 다 하천의 상류,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내륙 쪽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많은 냉각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 중심이야.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총 5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다고.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울진 경상북도 최북단에 해안가 쪽이야. 자, 그다음에 월성, 신월성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경주. 역시 해안가 쪽이야. 울진하고 경주 둘 다 경상북도야.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리, 신고리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이거는 부산이야. 역시 바다를 끼고 있지, 그지? 자,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최북단 역시 바닷가 쪽이야. 전라남도 최북단 영광 역시 바닷가 쪽. 자, 그래서 울진, 경주, 부산, 영광 이렇게 4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1년 지나서 3년 전이구나. 3년 전부터 새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어디에 들어왔느냐? 여기 울산에. 자, 지금 니네들이 보는 프린트물은 2015년이기 때문에 울산에 원자력 발전 표시가 안 돼 있어. 화력 발전만 표시돼 있지, 그지?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울산에도 원자력 발전이 들어와 있다고. 역시 바닷가 쪽이야. 총 5군데 해안가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이 5군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울진, 경상북도의 2군데, 울진, 경주, 그 다음에 울산, 그 밑에 부산, 전라남도 최북단에 해당되는 영광 이렇게 5군데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자, 그다음 화력 발전소는 여기 뭐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그다음에 남동 임해 공업지역 있는 일대 공업단지 또는 사람 많은 이런 소비지 중심으로 화력 발전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본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은 건설비가 많이 들지. 원자력 발전 엄청 튼튼하게 씌어야 돼. 그지? 그리고 아주 높은 기술 수준도 요하고 있다고. 당연히 건설비가 많이 들지. 댐 역시 마찬가지야. 수력 발전도 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건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은 댐을 만들면 댐 상류는 마을이 수몰되지. 그 수몰된 마을하고 농경지하고 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 비용 역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 자, 그래서 원자력하고 수력 발전은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화력 발전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그냥 소각장 하나 만든다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한 1년, 2년 만에 화력 발전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서는 건설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있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설하고 났으면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겠지. 그럼 뭔가 연료를 투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연료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은 많이 들어가. 수력 발전은 뭐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는 아예 없지. 수력 발전은 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물을 사와야 되니? 아니잖아. 그지? 자연 상태에 있는 물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거의 안 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화력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태워야 돼. 석탄을 태우든지 석유를 태우든지 천연가스를 태우든지 뭔가를 태워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 계속 구입해 와야 돼. 연료비가 많이 들어. 원자력은 어때요? 원자력은 뭘 가져와야 되느냐? 우라늄을 가져와야 되거든. 우리나라에 우라늄 안 나. 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와야 돼. 그러면 원자력 발전도 엄청난 양의 연료비를 필요로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안 그래.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가 그렇게 안 비싸다고. 자,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서는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도 많이 뭐 있더라마는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세우려고 했을까? 왜 그렇겠니? 원자력 발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거야. 자, 우라늄은 핵 분열을 시키면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켜.
우라늄을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야. 극소량의 아주 소량의 우라늄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동안을 이게 써먹을 수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는 우라늄이 뭐로 이용되느냐 하면 전기 생산으로만 이용돼.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수송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 핵 잠수함, 우라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분열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전 세계 바다를. 그러면 우라늄을 분열시키면 뭐가 발생하느냐? 방사능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핵 잠수함 처음에 우라늄 집어넣었을 때는 그지? 잘 밀봉을 해뒀겠지. 그지? 근데 얘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핵 분열이 끝나면은 다시 새로운 우라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그 원자로를 뚜껑을 열고 새로운 우라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뚜껑을 여는 순간 방사능이 유출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처음 핵 잠수함을 만들 때 우라늄을 집어넣고 밀봉을 시켰어. 그리고 핵 분열을 시키는 거야. 거기서 나온 에너지 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 바다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우라늄 핵 분열 다 끝났다.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미 그 잠수함은 폐기될 수준이야. 30년, 40년 동안을 돌아다닌다고. 처음에 핵 잠수함 만들 때 집어넣은 우라늄 그거 가지고 30년 이상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소량의 우라늄만 가져오더라도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야. 적게 들어. 이게.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원자력 발전은 연료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자, 그다음 송전비라고 나오는데 송전비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으면 이거를 소비지까지 보내야지. 그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면 발전소하고 전력 소비자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선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리고 전선 길이가 짧으면 전력 손실도 적은 거야. 전선 길이가 길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전선 길이가 길면은 가는 도중에 전력 손실도 많이 발생해. 그래서 송전비는 소비자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발전소가. 그러면 송전비는 적게 드는 거야. 자, 그러면 화력 발전은 소비지에 이게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송전비는 아주 적게 들어. 그런데 수력 발전은 산간 지역에 들어가 있어. 산간 지역에 뭐 공업단지가 있니? 산간 지역에 무슨 대도시가 있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력 소비자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은 송전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은 화력하고 수력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물론 부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부산 그 도시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부산의 외곽지에 들어서 있다고. 울산도 마찬가지. 울산 외곽지에 들어서 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무슨 광주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 광주가 이제 소비지겠지. 전력 소비지. 광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에 들어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송전비는 중간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발전량,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제일 전기 생산량이 많으냐라고 하면 화력 발전이 제일 많고, 그다음 원자력, 수력. 수력은 총 전체 전기 생산량의 한 1% 정도 될까 말까. 아주 적다고. 대부분 화력하고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설비 용량도 마찬가지로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되고 있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지. 발전량은 뭐고 설비 용량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전소를 만들었을 때 이 발전소에 투입할 수 있는 연료를 100% 다 투입시켜. 그리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계속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전기가 얼마나 생산이 될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실제로 전기 생산량은 쉬지 않고 1년 내내 계속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게 아니지. 낮에는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발전소를 가동시켜. 그러나 밤에는 전기 쓸 사람이 없는데 왜 전기를 생산해? 밤에는 전기 생산 안 하거든. 낮에만 전기 생산한다고. 그럼 실제 전기 생산량하고 설비 용량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자, 뭘 생각해 보면 되느냐면 자동차를 봐. 니네 아빠 자동차를 봐라고. 니네 아빠 자동차에 보면은 속도계가 나와 있어. 속도계가 물론 차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시속 몇 킬로까지 속도계가 나와 있냐? 시속 한 200킬로까지 속도계가 나와 있거든. 시속 200킬로까지 속도계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아빠가 큰 맘 먹고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고 계속 밟고 있어.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안 떼고 계속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어. 그러면 이 자동차가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 난다는 얘기냐? 시속 200km까지 속도가 난다는 얘기지. 그게 설비 용량이야. 이 차가 최대한 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얼마냐?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시내 한가운데서 시속 200km로 달리지는 않잖아. 기껏해봤자 시속 한 60km, 70km 달리잖아. 실제 자동차에 달리는 속도. 그게 발전량이야. 설비 용량은 최대한 풀로 가동했을 때 전기가 얼마나 생산될까를 따지는 거고, 실제로는 밤에는 전기 생산 안 해. 낮에 전기 생산만 한다고. 그래서 실제 전기 생산되는 양이 어떻느냐를 보는 게 발전량이라고. 자, 그런데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이나 순서는 똑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이 순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발전량하고 설비 용량에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은 가동률. 이게 24시간 계속 가동되는지 아니면 낮에만 12시간만 가동되는지 가동률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 A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고 P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어. 자, 설비 용량을 봤을 때, 자, 이 나라는 A 발전, B 발전 두 개밖에 없어. 자, 총 전기 생산량 중에서 A는 설비 용량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80%를 차지하고 있고 B는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얘기는 A 발전하고 B 발전이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풀로 연료 최대한 투입해가지고 풀로 가동시키면은 전체 전기 생산에 A는 80%를 담당하는 거고 B는 20%를 담당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발전량은 어떻게 나오는가? 실제로는 24시간 가동을 안 시킬 거잖아, 그지? 하루에 낮에만 한 12시간만 가동시킬 거란 말이야. 얘도 12시간만 가동시킬 거야. 그럼 전체 전기 생산량에 A는 몇 퍼센트 담당하겠니? 자,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얘네들 잘 모르니까 다시 보자. 예를 들어 그냥 실제로 적어보자고. 화력 발전이 있고 수력 발전이 있어. 화력 발전 쉬지 않고 계속 연료 24시간 계속 투입했을 때 전기가 90kW가 생산이 돼. 수력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댐에서 물 떨어뜨리고 있으면 10kW를 생산해. 자, 이 국가의 총 전기 생산량은 100kW야. 그 중에 화력 발전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100kW 중에 90kW니까 90%. 수력은 10% 차지하지. 자, 설비 용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기 생산량을 보면은, 발전량을 보면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가동할 거고 밤에는 가동 안 할 거야. 가동률이 한 50%쯤 되겠지. 근데 수력 발전은 물론 낮에만 하겠지. 그런데 물이 있어야 가동이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강에 물이 많아. 그때는 발전이 돼. 그러나 겨울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 얘는 실제로 50%가 안 된다니까. 얘는 가동률이 계속 쉬고 있는 거야. 가동률은 뭐 1%,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봐. 똑같이 화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하고 똑같이 10% 정도만, 가동률 10%만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은 9kW, 수력 발전은 1kW 이렇게 나올게요.
그럼 실제 전기 생산량은 10kW인데 그중에 화력 발전은 얼마 차지하느냐? 90%. 수력 발전은 10%지. 자, 가동률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설비 용량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발전량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게. 자, 옆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원자력이 설비 용량은 얼마 차지하고 있니? 설비 용량은 22%를 차지해. 그런데 발전량은 30%가 넘어가. 거기에 비해서 수력 발전은 설비 용량은 거의 7% 가까이 돼. 근데 발전량은 1%밖에 안 돼.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야. 이게 자, 설비 용량이 20%, 설비 용량이 원자력이 20%, 수력이 7% 나와. 원자력하고 수력하고 둘 다 똑같이 가동을 시켜. 그럼 실제 전기 생산량도 원자력은 22%, 수력은 7%가 나와야지. 근데 원자력은 설비 용량은 22%인데 실제 발전량은 30%를 넘기고 있어. 그럼 얘는 가동률이 다른 발전소보다 가동률이 많다는 얘기지. 높다는 얘기야. 수력 발전은 다른 발전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다라는 얘기야. 아까 이때 수력 발전은 여름철에만 발전할 수 있지 나머지 계절은 계속 쉬고 있는 거야. 가동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실제 전기 생산량의 구성비는 설비 용량 구성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야. 화력 발전은 비슷해. 설비 용량 65, 그리고 발전량도 거의 64. 큰 차이가 안 나지. 평균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왜 이렇게 가동률이 높을까? 자,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우라늄을 집어넣어. 핵 분열시켜. 그지? 그래서 낮에 전기가 필요할 때 각 가정에 그리고 공장에다 공급을 했어. 밤에는 전기를 쓸 사람이 없네? 그러면 발전을 중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되고 있는 이 우라늄을 끄집어내면 더 이상 전기 생산이 안 되겠지. 누가 끄집어낼 건데? 니네 가서 끄집어낼래? 끄집어낸다고 원자로 여는 순간 방사능 유출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라늄은 한번 집어넣어서 핵 분열을 시켜버리면은 핵 분열 끝날 때까지 얘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해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력 발전은 낮에는 석탄을 또는 석유를 집어넣을 거야. 태울 거야. 전기 생산할 거야. 근데 밤이 되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석탄을 안 집어넣어. 그 전기 필요할 때만 전기 생산하고 전기 쓸 사람이 없다? 그럼 전기 생산을 안 하는 거야. 석탄 집어넣다가 더 이상 석탄 안 넣으면 된다. 수력 발전은 겨울철에는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난리를 치더라도 전기 생산을 못하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그래서 가동률은 결국 발전량 퍼센테이지하고 설비 용량 퍼센테이지하고 이걸 보면은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발전량의 퍼센테이지보다도 설비 용량의 퍼센테이지보다도 발전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가동률은 높은 거고 설비 용량 퍼센테이지보다 발전량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 가동률은 낮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동률은 원자력 발전이 제일 높고 중단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 화력, 수력이 제일 낮다. 겨울철에는 전기 생산하고 싶어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자, 전기 생산에 뭐 석탄을 집어넣어서 전기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할 수도 있고 그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럼 뭔가 에너지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자, 전기 생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는 석탄이 제일 많이 사용돼. 그 다음이 원자력이고 천연가스, 석유, 수력 이렇게 되고 있다고. 자, 우리 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볼 거야. 1차 에너지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중에서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 석유를 제일 많이 써. 자, 이때 1차 에너지 소비량은 뭘 따지느냐면은 석유 가지고 뭐에 이용되는? 석유 가지고 자동차 기름으로 이용되지. 전기 생산에도 이용돼. 그리고 난방용 기름으로도 이용되고 또는 석유화학공업, 정유공업, 공업에도 이용돼. 석유가 전기 생산, 수송용, 가정용 난방에너지 모든 분야를 다 따졌을 때 사용되는 양.
본다라고 하면 석유가 제일 많아. 근데 전기 생산만 본다라고 하면은 석유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해. 왜 안 하겠니? 석유는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화력 발전에서 주로 뭘 태우느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을 태우는 거예요. 석탄. 그래서 전기 생산용 에너지에서는 석탄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뭐 수력은 하고 싶어도 겨울철에는 못 하니까 수력이 꼴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자, 요 순서는 외워두는 게 좋아. 전기 생산용 에너지는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하고 전력 생산 방식하고 이런 걸 쭉 봤는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수력, 화력, 원자력 비교하는 이게 그나마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가동률하고 발전량, 설비 용량하고 개념 잘 정리를 해 두기를 바래. 자, 수고했어.